우리가 뭐 쉽게 뭐 G2다, 뭐다, 그레이트 2다라고 하는 이런 개념으로는 중국과 미국은 비슷할 거다라고 하는 이런 관계로 보면 전혀 본질이 보이지 않고 황해 너머에 거대한 나라가 있습니다. 이 나라는 지금 전 세계의 화두가 되어 있습니다. 정치 경제에서 외교 안보에 이르기까지, 무역 분쟁에서 코로나 사태에 이르기까지 거의 매일같이 뉴스의 꼭지를 차지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들이 누구인지 잘 모릅니다. 뿐만 아니라 이 나라를 이해하고 설명할 만한 인식의 틀을 가지고 있지도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 부분으로 전체를 상상하거나 마음대로 재단하는 일이 다반사가 되었습니다. 마치 장님이 코끼리 다리를 더듬듯이 말입니다. 세계 역시 이 거대한 존재를 설명할 수 있는 교과서를 아직 갖고 있지 못한 실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냥 매도하고 악마화하는 일이 지구촌의 일상사가 되어버렸습니다. 이 책은 이 나라가 걸어온 길과 걸어가고 있는 길, 그리고 이 길의 세계사적 생태계를 아우르면서 나름대로의 이해와 설명의 틀을 마련해보고자 한 시도들입니다. 안녕하세요. 게으른치 읽기의 김태훈입니다. 중국이라고 하면 어떤 이미지를 머릿속에 떠올리게 되십니까? 한마디로 정의하기 참 힘들다, 아군인지 적군인지도 헷갈린다, 경제 대국이기도 합니다만 미세먼지의 나라다라는 상반된 이미지가 아마 중국이라는 나라에 더 씌워져 있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 해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요, 이 막연한 중국의 실체를 좀 더 또렷하게 설명해주는 한 권의 책을 불러왔습니다. 바로 코끼리에게 말을 거는 법. 오늘 공상철 작가님과 함께 중국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작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김태훈의 게으른 책 읽기와 함께 하고 계십니다. 저는 코끼리에게 말을 거는 법의 작가 공상철입니다. 중국에 대한 이미지라고 하면 미세먼지, 뭐 일종의 어떤 동북공정을 통한 세계의 어떤 중화화라든지 이런 어떤 부정적인 이미지만을 먼저 떠올리게 되는데 왜 우리가 이토록 이제 중국에 대해서 혐오스러운 어떤 이미지를 갖게 된 겁니까? 역사가 굉장히 길 겁니다. 이를테면 그 혐오의 문제를 좀 제대로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좀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서 우리가 조선시대, 특히 이제 중세 동아시아가 작동되는 방식들, 중국을 중심으로 하는 조공책봉 네트워크의 성격에서부터 또 우리 조선이라고 하는 사회는 그 네트워크의 일원으로서 하위 체제도 단단히 또 결속되어 있었죠. 네. 그러한 역사들, 그리고 1894년도 청일 전쟁에서 일본이 중국을 이김으로써 그때부터 소위 말하는 동아시아의 지형도의 일본 중심으로 돌아가게 되는데 패권이 바뀌었죠. 예, 패권이 그때부터 일본이 대대적인 중국 지우기 작업에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그때부터 중국은 이제 일본에 의해서 혐오의 대상, 부정의 대상으로 이렇게 전화가 되고요. 그게 일제감정기 때에 우리에게도 또 영향을 그렇죠. 미친 거군요. 그리고 난 뒤에 우리가 대한민국의 대학이라고 하는 제도가 1910년대, 20년대 일본에 의해서 근대 지식사회학이라는 제도가 만들어지면서 그 체제 속에서 전면적인 중국이라고 하는 것은 부정태, 타자, 미움의 대상 이런 식으로 변방으로 밀려나게 된 거죠. 그런 역사가 있고, 그리고 난 뒤에 해방을 맞이해서 해방 전후사라는 복잡한 상황에서의 우리 또 한국 사회 지식계 내에서의 어떤 그런 지적인 어떤 생산 방식이 있었고, 그리고 바로 이어서 또 한국 전쟁이라는 전쟁을 만나죠. 한국 전쟁에서 일종의 주적화되는 그렇죠. 그런 계기가 만들어지고. 중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참전을 함으로써 또 우리의 분단이 현실화되지 않습니까? 그 이후에 이어지는 이제 반공 이데올로기, 그리고 그것이 5.16 이후에 소위 말하는 이제 군사 정권 하에서의 어떤 그 이데올로기와 맞물려 가면서 이런 미움과 혐오가 이렇게 지형화된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70년대 이후에 미국이라고 하는 소위 말하는 당극 국가를 중심으로 세계 질서가 이렇게 재편성되면서 한국 사회 같은 경우에 동북아라는 지정학적인 전략 속에서, 위치 속에서 사실상 철저하게 미국 중심의 어떤 세계관을 가질 수밖에 없었고, 그것이 자연스럽게 투사된 결과라고 생각이 됩니다. 한편으로 가장 단순하게 생각을 해보면 우리는 왜 좋아하는 대상에 대해서는 끝까지 파고들어서 뭔가 알아보려고 하는데 혐오하거나 미워하는 대상에 대해서는
그냥 얼굴만 봐도 밉잖아요. 더 이상 그들이 하는 이야기에 대해서 귀 기울이려고 하지 않고 네. 그들의 어떤 행동이라든지 정책이라든지 어떤 문화에 대해서 관심 가지려 하지 않고 그냥 혐오의 대상화만 될 뿐이지 그렇죠. 알려고 하지 않는 어떤 그런 태도를 갖게 되는데 네. 바로 그러한 것들이 차츰차츰 쌓여가면서 네. 우리가 중국이라 하는 나라에 대해서 잘못된 어떤 선입견 또는 인식들을 가지고 있다. 생각해보면 이제 우리나라에서 주로 이제 주 산업이었던 섬유라든지 어떤 의류 같은 것들이 이제 뭐 동남아나 중국으로 넘어갔던 그 초기 시대만 해도 뭐 중국과 그렇게 크게 대립했던 것 같진 않아요. 네. 국제적인 어떤 분업을 통해서 관계를 맺어 나갔던 것 같은데 최근에 와서는 이제 중국의 어떤 영향력과 압력이 세지면서 중국과 이제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막 이렇게 대립하는 형태들도 벌어지고 관계에 있어서 굉장히 그 냉한 어떤 그런 상황까지도 내몰리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중국 내에서의 어떤 자본주의 형태의 변화다. 산업자본주의에서 이제 금융자본주의의 변화가 바로 이런 것들을 매개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해주십시오. 이게 어떤 차이점 때문에 그 세계 정치에서 이런 어떤 차이들이 발생이 되는 것인지. 네. 1995년 정도부터 2010년 정도까지 한 15년 정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때 이제 세계 공장이 한창 가동이 되는데 문제는 그때가 전 세계적인 어떤 글로벌 차원의 산업이전이 세 번째 산업이전이 일어나는 시기예요. 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소위 말하는 한강의 기적을 만든 경우에는 두 번째 산업이전 아시아의 네 마리 용이 탄생하는 1970년대 우리가 수혜자였거든요. 우리, 타이완, 홍콩, 싱가포르 그죠? 예. 근데 이제 그때의 수혜를 받았던 나라들의 어떤 그 산업들이 대대적으로 중국으로 다 이전을 하게 되죠. 노동집약적이면서 이제 네. 그 생산 중심의 어떤 산업들.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중국이 그걸 받아가지고 소위 말하는 세계 공장을 이제 가동을 하게 되고, 근데 문제는 이제 2010년도 그걸 가동을 끝나고 난 뒤에 중국이 참 많은 달러를 벌었죠. 그죠? 달러를 벌고 달러를 번다라고 하면 거기에 대응해서 환율 방어를 위해서 위안화를 또 찍어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중국 내에 너무나 많은 이제 돈이 많아졌습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자연스럽게 중국은 이제 이 금융 과잉의 시대에 돌입했고, 돈이 이제 많이 벌리기 시작하니까 이제 산업에서 자연스럽게 금융으로 넘어가게 되는데. 그리고 또 계기가 된 게 2008년 9년도에 세계 글로벌 차원의 금융 위기라고 하는 부분들. 서프라임 모기지론 사태도 터지고. 2007년도 모기지론 사태부터 2008, 9년 국기 그리고 2011년 유로존 위기까지 이르는 이걸 맞이하면서 중국에서 세계 공장이 몇만 개의 공장이 파산을 해요. 그리고 2천만 명 정도의 실업자가 생깁니다. 그 사태를 겪고 난 뒤에 중국이 자각을 한 게 있습니다. 아, 우리가 더 이상 세계 공장을 가동할 수는 없겠구나. 이제는 중국이 2001년도 WTO 가입한 이후에 세계 금융 카르텔의 이제 일원이 된 상황 속에서 더 이상 우리만 열심히 한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구나. 말하자면 산업의 어떤 주체성을 가져야지 그 다른 데서 오더를 주는 걸 가지고 종속적인 어떤 산업 구조로는 그렇죠. 예. 국제 정세, 국제 어떤 사회에서의 여러 가지 변수에 의해서 우리가 속수무책으로 당하겠구나, 주도권을 가져야겠구나 이렇게 이제 인식하기 시작했다는 그래서 거죠. 이제 그것이 대부분 다 그렇다고 한다면 더 이상 2차 산업 제조업에 근거한 어떤 세계 공장은 이제 여기서 우리가 졸업을 해야 되겠구나라고 하는 이제 처절한 인식을 하게 됩니다. 예. 그래서 2010년도 그 즈음이 중국이 일본을 제치고 세계 2위의 GDP 2위의 경제 규모로 들어서는 중요한 해인데 그 해즈음에 이제 그런 자각이 일어나면서 되겠죠. 그러면서 이제 중국도 체제 자체가 더 이상 이전에 GDP 성장 10% 이상의 성장을 기대할 수 없고 8% 이하를 이제 갈 수밖에 없는 구조적으로 그런 이제 새로운 뉴노멀 상태에 돌입을 하게 됐고, 그러니까 세계 공장 시절에 미국과 중국의 관계는 충돌할 일이 없죠. 왜냐하면 하청업체니까. 하청업체 네. 앵벌이 체제, 국제적 앵벌이 체제니까. 경쟁 체제가 아니라 예. 우리는 니들한테 오더를 주고 니들은 물건을 만들어 예. 하는 그런 어떤 종속적인 체제니까. 예, 그러니까 중국 생산 서구 소비라는 이 구도로서 공존하던 시대였죠. 근데 2010년 이후의 상황은 달라져 버리고 같은 금융 카르텔이 되어 버렸습니다. 이제 돈이 많이 벌리면서. 예, 그러면서 이제 같은 경쟁적 관계가 된 거죠. 예. 그래서 이제 구조적으로 이제는 충돌이 불가피한 상황이었고, 그것이 이제 오바마 체제 말기에 잠깐 예를 들어 피보트 아시아라는 아시아로의 회귀라는 형태로 소위 말하는 미국이 아시아 중심으로 정책을 바꾸면서 그리고 트럼프 체제로 바뀌면서 이제 본격화되게 이제 무역 분쟁이라는 형태로 본격화된 거죠. 그러니까 이 문제는 앞으로 뭐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이렇게 안고 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적인 문제가 된 거죠.
그 부분을 아주 이제 보기 편하게 이제 설명해 주신 것이 소위 이제 미소곡선으로 이야기하는 이제 아이폰 생산과 그 판매 그리고 예. 거기서 얻게 되는 이제 수익에 대한 부분을 이제 말하자면 국가별로 이제 퍼센테이지를 내주신 바로 이 공식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 아이폰 하나를 생산했을 때 그 비용을 이제 549달러, US 달러 이제 549달러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이제 미국이 가져가는 게 60.8%. 맞습니다. 일본이 0.5%인데 한국도 꽤 있습니다. 이게 반도체를 아마 생산하기 때문에 우리도 그 과정 중에서 우리도 네. 얻는 게 있죠. 4.7%, 꽤 많이 가져갑니다. 예. 그런데 중국이 이제 공장을 가지고 있고 네. 많은 아이폰들을 생산해내고 있는데 여기서 실질적으로 가치 포획에서 얻어지는 퍼센티지가 1.8%밖에 안 된다. 네, 맞습니다. 결국 이것이야말로 어떤 경제적인 또 산업적인 어떤 불균등을 이제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게 아니냐라고 또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이 부분 조금만 더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1995년 정도부터 아까 말씀드린 세계 공장이 가동되면서 클린턴 당시 미국 대통령이 클린턴이었는데 클린턴이 미국으로부터 우리 금융 카르텔로 중국이 들어와라라고 초대장을 내밀어요. 네. 그러니까 파트너로 이제 예, 파트너로 받아들이겠다. 받아들입니다. 니들 돈이 많으니까 우리 같이 들어와서 예. 좀 국제 금융을 좀 만들어 보자. 예. 근데 그 과정 속에서 미국과 중국과의 소위 말하는 커플링이 이제 맺어집니다. 이른바 아까 하청 방식으로. 사실 이제 미국이 중국을 원해서 그랬다기보다는 이제 WTO로 받아들이면서 이제 네. 그 미국 입장에서 이제 중국이 엄청난 시장이자 공장이 될 수 있으니까 그렇죠. 이제 그걸 이제 염두에다 둔 포석이었겠죠. 예, 구조적으로 서로가 윈윈하는 관계였죠. 상호 거래였죠. 그 과정 속에서 당시 이제 미국 내에서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한편으로는 기대와 또 한편으로 우려가 있습니다. 우리가 중국과의 이 커플링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미국 경제가 중국에 지나치게 종속될 수 있다라고 하는 우려와 함께 또 한편으로는 어떤 기대감이 있었냐면 우리는 예를 들면 미국의 재무부가 발행하는 채권은 종이 쪼가리에 불과하잖아요. 네. 근데 국가가 그것이 이제 보증하는 돈이긴 예, 합니다만. 미국이라는 신용이라고 하는 것이 그것을 보증하기 때문에 가치가 있는 건데 그걸 발행하면 주로 구조적으로 지금 그걸 대부분의 구입하는 측이 중국, 일본, 한국. 중국이 제일 많습니다. 구조적으로. 네. 그러면 그걸 중국이 구입을 하면서 국채를 이제 보유하게 되는데 그걸 통해서 이제 현금이 미국으로 가게 되겠죠. 그러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종이 조각을 발행함으로써 중국을 통해서 현금을 얻습니다. 네. 미국인들은. 그게 이제 미국의 소위 말하는 유포가 되겠죠. 그죠? 미국 시민들에게 복지의 형태로, 행정의 형태로. 그러면 미국 시민들은 중국인이 번 위안화를 가지고 소비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소위 이제 사회적인 어떤 소모품들을 그렇죠. 이제 생산해내고 네. 쓸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중국인이 벌어다 준 그 돈으로 중국이라는 세계 공장에서 생산한 제품을 산다. 우리는. 그러니까 중국인이 벌어다 준 돈으로 중국이라는 세계 공장에서 벌어다 준 물건을 우리는 사고 있다. 이게 미국의 당시에 95년 이후의 현실이었습니다. 그게 95년 이후에 중국과 미국의 이 커플링 관계예요. 중국은 이제 그 관계를 이제 본질을 모르지는 않았고요. 그런 상황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굴욕적인 어떤 입장을 감수하고서라도 들어갈 수밖에 없었던 그때부터 소위 말하는 중국과 미국과의 관계는 사실상 비대칭적인 관계, 쉽게 얘기하면 멱살이 잡혀 있는 관계. 이런 관계로서 봐야 되지. 그게 오늘날 우리가 쉽게 G2다, 그레이트 2다라고 하는 이런 개념으로는 중국과 미국은 비슷할 거다라고 하는 이런 관계로 보면 전혀 본질이 보이지 않고 최근에 어떤 트럼프 시대에 이르러서 제기된 무역 분쟁이나 향후의 어떤 바이든 시대의 향후 질서까지도 이렇게 보완할 수 없는. 그래서 좀 현실을 좀 제대로 양국의 관계를 좀 제대로 직시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트럼프 같은 경우에도 얼마 전에 이렇게 무역 분쟁이 고조화되는 과정, 홍콩 문제가 본격화되는 과정 속에서 디커플링이라고 하는 문제, 네. 커플링을 이제 깨자라는 얘기를 했는데 중국 내에서도 뭐랄까 저건 그냥 정치적인 레토릭에 불과할 거다. 선거 전략에 불과하다. 중국과 미국의 관계는 구조적으로 그걸 깰 수가 없다. 이건 세계의 경제 자체가 붕괴되는 길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죠. 하나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우리가 이제 중국 문제를 바라보는 데 있어서도 좀 이원적인 시각이 필요한 것 같아요. 신냉전 구도에서 지금 미국과 중국의 충돌은 앞으로 가속화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바이든 시대는 분명히 민주당 정권의 어떤 일종의 재현이 될 거고 네. 그렇다고 하면 바이든은 순한 맛의 트럼프 또는 좀 독해진 오바마
미국이 일단 맛을 봤거든요. 예, 그 예, 중국을 압박함으로써 자국의 어떤 경제가 살아나는 걸 이렇게 봤기 때문에 사실은 바이든 체제로 간다라고 해서 예전처럼 완전히 회귀해서 중국을 다 풀어줄 수는 없을 거고, 그건 내부에 있는 어떤 그 미국 내 유권자들에게 또 반발을 얻을 수 있을 테니까. 그래서 사실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순한 맛의 트럼프처럼 기본적인 정치에서 크게 주류는 변하지 않지 않겠느냐. 중국도 지금 걱정이 그건데요. 트럼프는 그냥 현금만 주면 모든 게 다 해결이 됐는데 오케이였는데. 이건 현금의 문제가 아니라 구조적으로 더 독해질 것 같다. 지독하게 압박을 할 것 같다. 이걸 우리가 어떻게 준비할 거냐. 이런 논의들을 요즘 중국에서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떤 뭐 그러한 상황 속에서 중국 나름대로 국가 운영 전략이라고 하는 게 있을 겁니다. 이것이 자칫 잘못하다간 일종의 충돌하는 과정에서 패권적으로 나갈 수 있는 여지도 없지 않아요. 그리고 지금 중국 체제라고 하는 것 자체가 중국 체제를 당국 체제라고 합니다. 파티 스테이트 시스템이라고 그러는데 네. 공산당이 국가보다 먼저 있어요. 그렇죠. 예. 네, 그래서 당이 국가를 주도하는 형국이거든요. 이 체제는 쉽게 변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한번 우리야 그게 세계는 중국이 좀 변해줬으면 하는데 중국의 내부의 입장에서 볼 때 그게 쉽게 변할 것 같지는 않고 그런 체질에 기반한다고 했을 때 자칫 충돌이 좀 격화될 수도 있는 어떤 그런 상황이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얼마든지 중국을 비판할 여지는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것이 자칫 또 패권주의로 나갈 그건 우리가 얼마든지 견제하고 비판을 해야 되는데 또 한 측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국이 처한 실존적인 어떤 공경이라고 하는 현재 미국의 멱살이 잡히면서 끌려갈 수밖에 없고 세계 앵벌이 체제 속에서 이제 겨우겨우 그동안에 끌고 오고 있고 그리고 이제 그걸 졸업하면서 그 구도를 다시 지금 중국은 어떻게 가고 싶어 하냐면 중국 그러니까 아세안 생산 중국 소비라는 구도로 가고 싶어합니다. 공장을 이제 나머지 국가들에게 내려보내고 예. 자기들은 그 말하자면 이제 홍콩으로 대변되는 말하자면 그 어떤 그 메트로폴리스를 만든 다음에 생산 공장은 이제 하부에다가 다시 이제 하청을 주고 자기들은 이제 금융이 모이는 허브로서의 어떤 국가가 되고 싶어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메이드 인 차이나가 아니라 메이드 바이 차이나라고 하는 개념으로 이제 전환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뭐 그런 부분에 있어서 분명히 미국이 했던 행태를 반복할 수 있는 개연성이 없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그것이 이제 세계 평화를 깬다라고 하거나 예각화할 때 참 이제 문제가 될 수 있고 그건 이제 중국 문제 자체가 전 세계사적인 문제가 되니까요. 한편으로 쳐다보면 지금이 이제 기회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는 게요. 예. 그 중국과의 어떤 친중 노선까지는 아닙니다만 어떤 유화의 제스처를 보이자 이제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G7도 아니다. G11으로 들어와라. 라고 하면서 이제 우리나라에게 어떤 주도적인 어떤 역할을 맡기려고 했던 또 제스처를 취했었거든요. 이 상황을 쳐다보게 된다라면 우리가 어느 한쪽을 선택해야만 하는 당연히 어느 한쪽일 수밖에 없는 시대보다는 우리가 어떤 외교적인 역량을 통해서 좋은 방법들을 찾아낸다면 우리에게 양쪽을 통해서 오히려 더 그 많은 것들을 얻어낼 수 있는 기회의 순간일 수도 있을 텐데 중요한 것은 그러기 위해선 우리가 미국에 대해서는 그래도 어느 정도 이해를 하고 있는데 중국에 대해서 이제 전무한 지식들 이런 것들을 좀 벗어나서 중국이 왜 그러는지 중국의 내부 상황은 어떠한 것인지 또 중국과 미국이 왜 대립하고 있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이해가 있을 때 이 위기를 우리가 기회로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자, 시대가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또 새로운 세계가 우리 앞에 펼쳐지고 있는데 우리는 그 거대한 세계, 소위 이제 코끼리라고 불리는 그 세계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말을 거는 방법, 오늘 공상철 작가님과 함께 짧은 시간이긴 했습니다만 음미해 볼 만한 이야기로 나눠봤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좀 더 유의미하고 또 우리들에게 현실적인 그 도움이 될 수 있는 많은 공부들을 통해서 또 도움을 좀 주시길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저는 2부에 가 있겠습니다.